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나TV 한나입니다. 자, 오늘은 좀 다소 무거운 주제를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이 이제 2018년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컨텐츠고 꼭 다루고 싶고 꼭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내용이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가 요즘 인강을 찍고 천재교육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저희가 뉴스를 접하게 됐어요. 바로 24살의 청년이었던 고 김용균 씨가 석탄 제거 작업을 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껴서 정말 시신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컨베이어 벨트에 들어가서 그렇게 정말 무참하게 그렇게 죽게 된 그런 사건을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진짜 어떻게 저런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할 수가 있으며 그런 상황이 정말 2명이서만 일했어도 2인 1조로만 일했어도 누군가가 그걸 운행을 멈출 수만 있었어도 살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아직도 저러한 노동 현장, 열악한 노동 현장이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나라가 진짜 개발도상국하고 다를 게 뭐냐, 동남아시아도 아니고 진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놀랬고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런 김용균 씨의 사고로 인해서 재조명받게 됐던 우리나라 이런 대한민국 비정규직의 이런 노동권, 이런 열악한 근무 환경, 그러니까 소위 3D 직종이라고 하잖아요. 이 3D 직종이 또 하필 거의 이제 비정규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정규직이 해야 될 일들조차 비정규직들에게 떠밀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위험의 외주화, 원청은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다 이런 위험한 일들은 하청을 두고 그 하청을 둔 그 회사에서도 비정규직들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떠맡게 하는 그러한 정말 안타까운 환경에 대해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 노동 환경과 현실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법안이 이제 개정됐죠, 국회에서. 바로 이제 이 김용균법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3D 직종이라는 건 무엇인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3D, 2D, 3D 컴퓨터 그런 게 아니라 3D는 이제 3D라고 해가지고 difficult, 어렵거나, 그리고 D, dirty, 더럽거나, 그리고 세 번째 dangerous. 그래서 3D 직종이라고 합니다. 기피 업종을 의미하죠. 이런 기피 업종은 심지어 임금도 높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피를 하고 있고요. 주로 생산직, 건설직, 환경직, 뭐 농림직, 임업직, 수산직 등등등. 요즘에는 너무나 임금이 적기 때문에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그러한 직종도 3D 직종이라고 이렇게 조금 의미가 확장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러한 3D 직종은 우리나라는 현재 외국인 노동자 아니면 거의 비정규직인 분들이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 우리가 반도체 산업, 우리나라 반도체로 수출 1위 이러면서 반도체 산업은 왠지 첨단 산업 같지만 반도체 업계 쪽에서 나 라인에서 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거의 이것일 확률이 높은데요.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공정 라인에서 사용하는 이 물질들이요, 거의 극유독성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안전대책이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다면 거의 거기서 나오는 유독가스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정말 느리게는 각종 화학약품에 노출이 돼서 각종 산업질병이나 백혈병에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이런 공정 라인 쪽도 아주 3D 직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볼트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볼트 업계도 역시 3D 직업 중에 거의 완전 3D 직업인 쪽이 많은데 볼트 이 세척액이요, 거의 열이면 열 휘발성 그런 세척류가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이 세척류가 유기용제를 함유하고 있어가지고 이 냄새 자체가 되게 중독 증상을 일으키게 된대요. 그래서 대부분 이 볼트를 마대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하게 되는데 이 마대 자체도 30kg, 40kg 정도로 아주 무겁고 아주 노동적으로 힘든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세척류가 아주 몸에 치명적이라는 거. 요것도 역시 이런 식으로 3D 직종이라고 할 수 있죠. 이뿐만이 아니라 이 볼트 생산 기계를 이제 따르다가 프레스 직업 쪽을 이제 하다 보면은 손을 다쳐서 이제 수술을 하거나 손이 절단되기도 하는 그런 일이 많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기계, 화학계열, 산업 현장 기술자 이런 노동자들 이런 분들이 다 모두 3D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역시 고 김용균 씨도 3D 업종에서 일을 했던 분입니다. 그 김용균 씨는
연료 운영팀 소속이었다고 해요. 그 맡은 일이 석탄 운반 과정 중에서 기계에서 떨어지는 석탄이 낙탄이라고 하는데 이 낙탄을 치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낙탄을 처리하지 않게 되면은 이 컨베이어 벨트에 낙탄이 끼거나 아니면 불이 나거나 자연 발화 가능성이 나거나 아니면 오작동하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낙탄을 제거해주는 일을 하는데 그 컨베이어 벨트가 무려 6km 엄청 깁니다. 근데 그거를 토탈 5명에서 관리를 했대요. 그러면 한 사람당 1km 이상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아주 정해진 시간 동안에 엄청난 노동량이 필요로 한 그러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수십 개의 구멍에 작업자가 직접 들어가서 그 간섭탄이라고 하는 그런 낙탄을 다 제거해야 됐다고 합니다. 사고 당일 아침에 이 고 김용균 씨가 이제 컨베이어 벨트에 발생하는 이 소음을 확인을 하고 아침에 이제 기계 틈 사이로 몸을 넣었는데 거의 진짜 실제로 가면은 사건 현장을 이제 보여드리면요. 아주 작은 요 구멍이 있죠. 여기로 들어가서 그걸 없애야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롤러 이렇게 이걸 현장을 재현을 하는데 이 아주 작은 구멍이 어른 하나가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이 좁은 구멍인 거죠. 그래서 조금만 잘못 움직이면은 이 컨베이어에 몸이 딸려 들어가는, 벨트에 몸이 딸려 들어가는 이렇게 좁은 열악한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어른 한 명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쪽에 들어가서 좁은 공간에서 그 석탄을 없애야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롤러에 그냥 몸이 빨려 들어가서 그렇게 안타깝게 죽게 된 거죠. 너무 잔인하게. 그래서 이 원청이 태안화력발전소라고 하는데 원청이 원래 큰 회사 이 설명에 따르면 김용규 씨가 이건 잘못해서 사고가 난 것이다. 우리는 설비 정비 시에 이 컨베이어 벨트 당연히 중단을 하고서 석탄을 제거해야 되는 건데 이 작업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자살행위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청은 하청에 작업 지시를 내릴 권한이 없고 이건 하청에서의 문제라고 그냥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런데 이 태안화력발전소 해명과 반대로 하청업체 쪽에서는 한국발전기술이 하청인데요. 노동자들이 롤러가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는 기계 마찰음을 들을 수 있는 위치까지 접근을 해야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 이 안에서 몸을 구기고 들어가서 컨베이어 벨트에 가까이 가야만 된다고. 그리고 실제 노동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다 들어갔다. 그리고 기계를 다 작동된 상태에서 다 지금까지 우린 그렇게 일을 해왔다라는 거죠. 너무나 진짜 위험천만한 일을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은 2인 1조가 돼서 한 명이 그걸 멈출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한 명이 들어가고, 만약에 대비해서 좀 몸이 조금이라도 빨려들면 빨리 그 기계를 멈췄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2인 1조만 지켜줬더라도 김용규 씨는 죽지 않았을 거라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2인 1조를 못했을까요? 돈 아끼려고 그런 거겠죠, 그쵸? 5명이서 그거를 다 일을 처리했다는데. 근데 실제로 그 한국발전기술 노동자들이 그 작업 지시를 받은 그 내용이 문건이 남아있는데요. 고착탄에 의한 컨베이어 벨트 정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게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고착탄 발생 부위를 특별 관리하고 간섭탄을 즉시 처리 바란다라고 지시가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청에서는 우린 그런 지시한 적 없다. 그런 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지만 합청업체는 실제로 지시를 했다라는 거죠. 이 지시는 도대체 누가 내린 걸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태안화력발전소 원청은 작업 원칙을 자기네들은 그렇게 시키지 않았다고 되풀이하고요.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청이 현장 운용을 잘못했다고 주장을 해. 원청은 잘못이 없다라고 지금 그냥 떠밀기 식으로 지금 우린 잘못 없다라고 빠져나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 하청을 맡았던 한국발전기술 쪽은 아직까지 발언이 없고, 세 번째로 김용균 씨가 소속된 그 회사 한국발전기술 회사 노동자들의 증언은 컨베이어 벨트 가동 시에 컨베이어를 멈추지 말고 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자기들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기계 자체가 되게 비싼 기계잖아요. 이거를 지시를 받지 않고서 이 노동자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한 거죠. 간부의 작업장 지시가 없으면 뭐 자기 마음대로 위험한 기계 막 접근하고 누가 죽고 싶겠어요. 왜 그런 일을 하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지시를 했고 당연하게 그렇게 일을 해왔던 거죠. 이거는 위험한 기계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고가의 기계 설비에 함부로 노동자들이 작업 지시나 매뉴얼 없이 들어가 일을 할 수가 없는 건데 지금 다 서로 나몰라라 하고 있는 거죠. 자의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건데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비정규직 직원 A씨는 25세 A씨는 만약 2명이 함께 근무를 했다면 곧바로 조치를 취해서 벨트를 멈추게 했을 것이고 그랬으면 김용규 씨는 죽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현장을 담당하는 현장가 정원 12명이 중장비를 다른 사람 빼면 결국 우리는 5명이서 그 벨트를 맡아서 컨베이어 점검을 했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밤새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그러니까 그 낙탄을 없애지 않으면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지가 않기 때문에 진짜 밥 먹을 시간도 없었대요. 실제로 김용규 씨의 실제 살아생전 모습과 정말 말랐죠. 제대로 밥도 챙겨 먹지 못해서 마른 몸에다가 그 가방 안에는 컵라면이 나왔다고 합니다. 컵라면이 나왔고 간식으로 뭐 홈런볼이 나왔고 그리고 석탄에 얼굴에 묻고 그러니까 눈이 자꾸 석탄 때문에 눈이 찔리니까 물티슈가 나왔고 그래서 이 컵라면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얼마나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평소에 일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정말 안타깝고 5명에서 6km에 이르는 그 긴 라인을 챙기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비정규직 직원들도 우리는 진짜 낮이고 밤이고 계속해서 둘이서 우리는 근무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정말 쉴 시간도 없었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이 컨베이어 벨트에 수북하게 쌓인 이 석탄가를 치우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직접 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이제 김용균법 우리는 정말 노동 환경만 좀 개선해줘라. 우린 죽고 싶지 않다. 이런 식의 막 지금 시위를 하고 있어요. 죽음의 외주화 멈추고 원청이 책임져라. 이게 바로 대표적인 지금 나오는 이 산안법의 대표적인 내용이죠. 이 산재 예방 조치를 하는 것과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외주를 두고 하청을 둬가지고 하청에서는 이런 위험한 일을 하는데 원청에서는 하청 탓이다라고 이렇게 그냥 떠넘겨버리니까 지금까지 이러한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원청에서는 우리 잘못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죽음의 외주화, 죽음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래서 하청에다가 떠넘기지 말고 원청이 책임지라는 거죠. 돈 벌고 있는 원청이.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일을 해가지고 다 버는 건 다 원청에서 돈을 벌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미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요. 2010년부터 8년 동안 이 발전소에서 이 태양화력발전소에서 모두 12명의 하청 노동자가 숨졌다고 합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346건의 사고로 많은 전국 발전소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죽었습니다. 이 중에서 97%, 약 337건이 모두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그리고 숨진 40명이 숨졌는데 37명이 역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려운 일은 다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에게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더 어이없는 건 이 원래 낙탄을 제거하는 일이 원래 정규직의 업무였대요. 그리고 위험한 일이고 정규직 업무였다는 거죠. 여기 보면 26년차 정규직 직원 B씨가 예전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이 9대1 수준이었는데 점점 경쟁체제가 도입되고 공기업의 민영화가 추진되면서 3D 업종이 모두 외주화가 되어버렸다. 최근 들어온 직원들은 이 낙탄 처리가 정규직 업무라는 걸 알지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원래 정규직 업무를 힘들거나 위험하거나 그럼 다 모두 비정규직한테 떠넘겨버린 거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산안법이 지금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사실 이거는요 2016년에도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구의역에 우리 지하철에 스크린도어 있죠. 그 스크린도어 그 사고 때 또 역시 스크린도어 그쪽에서도 혼자서 일하다가 그때도 역시 가방에서 컵라면이 나왔었죠. 그때 법 개정 논의가 있었어요. 이런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 방지라는 이제 일이 있었는데 그 뒤로도 잠잠하다가 이번에 다시 크게 불거지고 전국적으로 진짜 시위가 일고 사람들이 이건 너무 심각하다. 이래서 김용균법이라고 해서 이번에 2018년 12월 27일 국회에 결국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그 김윤근 씨 어머니가 그래도 우리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그 주변 노동자 친구분들한테 너는 꼭 살아라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이런 노동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도대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어떤 수준에 있는 건지 한번 알아봤어요. 일단 우리나라 이런 OECD 주요국의 고용 안정성과 노동시간 현황을 비교를 했을 때 고용 안정성을 봤을 때 이탈리아가 의외로 1위고요. 슬로베니아 2위, 우리나라 25위였습니다. 그리고 임금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을 비교를 했을 때 근로시간이 우리나라는 현재 3위, 멕시코, 칠레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멕시코랑 칠레랑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노동 환경이 아직도 열악하다. 우리가 1960년대에 막 고 전태일 씨가 분신자살을 하면서 노동법을 준수해라. 우리에도 휴일을 달라. 막 분신자살을 했을 때 그 이후로 좀 좋아지는가 했는데 여전히 노동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진짜 OECD 이 주요 국가 중에서 정말 우리는 거의 꼴찌 수준이라는 거죠. 최근에 국제노동조합 총연맹 ITUC라는 단체에서 이 기관에서 세계 139개국의 노동권 현황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세계 노동 권리 지수라고 GRI라는 권리 지수가 있는데 한국이 최하위로 발표가 났어요. 5등급으로 분류가 됐는데요. 이 5등급인 나라를 읽어드릴게요. 우리나라의 똑같은 수준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이집트,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과 같은 수준이라고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막 OECD 가입 국가다, 선진국이다. 우리나라 지금 막 거의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 사람들 보면 우리가 같은 등급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엄청 잘 산다고 생각을 하고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하죠. 노동권리 지수는 현재 지금 딱 5등급, 딱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겁니다. 어제 깜짝 놀랐어요. 이 5등급이 나오는 나라는요. 노동권이 지켜질 보장이 없는 나라, 노동법이 명시되어 있지만 노동자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나라가 5등급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지금 그 상황이라는 거죠. 진짜 이번 사건 보면서 우리나라 진짜 노동 현장이 진짜 우리나라는 뭐 동남아시아 수준이구나. 완전 개발도상국이구나. 이걸 느꼈고 심지어 한국인이 매우 심각한 노동 환경에 처했음을 알려주는 OECD 통계 7가지를 제가 추가로 더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비정규직 비율이 OECD의 평균의 2배 수준입니다. 현재 OECD 자료를 인용해서 보도한 그 뉴시스의 보도 자료를 보면요,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22.4%로 OECD 회원국 28개 회원국 가운데 4번째로 높습니다. 상위권이라는 거죠. 비정규직 비율이 너무 높고 거의 다 기간제 근로자, 단기 기대 근로자, 파견 근로자, 일일 근로자 모두 합친 비율인데 비정규직 비율이 너무 높다라는 거. 두 번째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요. OECD 회원국을 봤을 때 22.4%에 그쳐서 OECD 회원들 평균 53.8%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거. 비정규직 전환 비율이 절반에 그친다는 거죠. 잘 안 된다라는 거. 2명 중에 1명 정도. 그리고 최저임금 이하의 노동자 비중이 OECD 또 심지어 1위였습니다. 와, 정말 부끄럽네요. 한국의 최저임금이나 그 이하인 노동자 비율이 14.7%로 OECD 조사 대상 회원국 중 20개 나라 가운데 1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적게 주고 일은 어렵게 시키고. 그리고 네 번째로 임시직 노동자 비율이 OECD 국가 중 5위입니다. 임시직 노동자가 그만큼 많다라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근속기간은요. 계속해서 그 회사에서 안정적으로 길게 일하는 근속기간이 우리나라는 또 심지어 꼴등입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서 한국 노동자들 근속기간은 평균 5.6년에 불과해서 OECD 국가 이 관련 통계 발표 25개국 중에서 가장 짧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12년, 슬로베니아 11.6년, 근속기간이 우리나라보다 다 2배가 넘고 우리나라는 5년에서 6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회사에서 잘리거나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나 근속기간이 다 짧다. 그래서 회사를 계속 옮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1인당 노동시간은 또 1등입니다. OECD 1등.
1인당 노동시간 1등. 2014년 기준으로요. OECD 34개 국가의 연간 노동시간을 조사했을 때 1위가 한국이라는 거. 멕시코가 2위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멕시코랑 거의 비슷한 수준. 마지막으로 은퇴 연령은 OECD 국가에서 또 2등입니다. 은퇴 연령도 빨라요. 노년 빈곤으로 인해서 다른 데서는 은퇴 연령을 좀 늦추고 그 정년퇴직을 좀 나중으로 좀 미루는 그러한 좀 분위기인데 우리나라는 또 OECD 국가들 가운데 은퇴 연령은 또 높은 수준으로 2등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노동 환경이 너무 열악했다라는 거. 그리고 심지어 이 아까 지금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근로시간 그래프도 아주 높다라는 거. 멕시코 다음으로 2위. 뭐 야근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근로시간 정말 길죠. 뭐 요러한 열악한 노동 환경. 그래서 너무 좀 막막하고 답답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환경입니다. 진짜 이런 비정규직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의 이런 고충이 이번 사건으로 해도 표면으로 지금 올라왔는데요. 진짜 이런 김영균 씨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건 사고들 너희들은 진짜 죽으면 안 된다. 그냥 뭐 월급을 올려주고 뭐 열악한 환경을 좀 쾌적하게 바꾸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사람만 살게만 해달라고 정말 이런 피켓 시위를 하는 걸 보면서 와 진짜 너무 소름 끼쳤어요. 정말 죽고 싶지 않다. 살 수만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라. 이 정도라는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거 그냥 노동권을 떠나서 인권조차 지켜주지 않은 게 아닌가. 살게만 해달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니까 이제 그들은 진짜 일하는 기계가 아니라 누군가의 진짜 자식이고 누군가의 배우자인데 죽지만 않을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정말 노동권을 떠나서 인권조차 제대로 보장이 되지 않은 상태 아닌가. 우리나라는 참 범죄자 인권은 잘 지켜주면서 이런 노동자들의 인권은 어디에 가 있는 건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이번 사건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막 사람들이 관심 가지다가 갑자기 잠잠해지지 말고 제대로 좀 법도 이번에 개정안이 국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제대로 좀 바뀌고 환경 자체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는 군대도 맨날 다 무슨 사건 사고 나면 덮고 막 군대가 비리도 많고 정말 보수적인 집단이었잖아요. 하지만 윤일병 사건으로 인해서 송두리째 뒤집어졌잖아요. 정말 붉은 병영이 아닌 푸른 병영으로 하면서 심지어는 2등병을 2등별이라고 하면서 2등병 정말 2등병 그 눈치 보는 게 제일 어렵다 막 이럴 정도로 군대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산업 현장도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정말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군대도 바뀌었던 것처럼 이번 서부발전 사망 사고를 계기로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이런 노동자들의 문제점, 열악한 환경, 그리고 다 비정규직 문제들, 그리고 이런 위험의 외주화 문제, 원청이 해결하지 않은 이런 사망 사건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좀 이번에 정말 많이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산안법이 이제 개정이 되고 그리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도 잠깐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계속해서 좀 인력을 보충하고 제대로 된 좀 열악한 환경을 좀 바꾸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컨텐츠를 준비를 했고요. 2018년 마지막 컨텐츠를 의미 있는 컨텐츠 준비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끝으로 고 김영균 씨의 명복을 빌면서 컨텐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2018년 참 다사다난했던 해였는데 우리 다가오는 2019년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한나TV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컨텐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